대선 후보들이 어제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 현안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면 곧바로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기업들을 위한 규제 판가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후보들은 개헌안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젯밤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총리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또 경제부총리 탄핵하고 계속 탄핵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일단은 TV 토론회가 이제 첫 번째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두 분께서 간단하게 저희가 한 줄 평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웃복싱식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 좀 돋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난 한 사람만 탄다라는 이제 영화 대사가 떠올랐던 사안이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그 비유법과 네이밍 전략이 좋았던 감각이 좀 돋보였고, 그다음에 권영국 민주당 후보는 정체성에 부각하는 그런 토론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한 줄 평하시겠어요? 한 방은 없었다. 한 방은 없었다. 네, 뭐 TV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할 만큼의 그런 굉장히 돋보이는 뭐 씬스틸러라든지 또는 의미 있는 어떤 그 공방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토론이다 보니까 몸이 좀 덜 풀린 면도 있고요. 뭐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뭐 안정적인 방어를 했다 이런 평가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교과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이런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누가 누구를 갖다가 압도한다던가 또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큰 한방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지지율에 대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집중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 쉐쉐 발언, 과거에 있었던 아니면 이제 뭐 호텔 경제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비판도 좀 있었고요. 질문도 있었고요. 결국에 이런 경제 침체는 민주당이 이제 폭주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이제 결을 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입장들을 내놨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피해가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공격들이 있거나 지적들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방법론을 많이 제시하는데,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물으면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하느냐, 왜곡하지 마라, 단편적 질문이다, 한쪽만 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봉을 피해가는 이제 말하자면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게 부자 몸조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세론에 얹혀서 본인이 1위 후보로 지금 계속 이제 부상하다 보니까 남은 2주만 잘 버티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뭉뚱그리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커피 120원 원가 발언도 일종의 실언이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 아주 말하자면 승수 효과만 쌓아서 돈만 돌면은 모든 경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단순 논리도 사실상 보면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고 위험한 생각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는 것보다, 아니면 오해를 털고 가거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내 말을 오해했고, 특히나 이준석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서 이 국민의힘 출신 두 분 정치인이다 보니까 나를 뭐 음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남은 두 차례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결론을 짓고 나가는 게 맞고, 무조건 자신에 대한 프레임을 짠 무도한 공세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특히나 이제 남은 토론도 있고 그다음에 유세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유 있고 명쾌하게, 어제 토론 자세는 대단히 여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이런 신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국가 미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양쪽만 다 이렇게 잘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 논법으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 토론에 좀 심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기대합니다. 그
짧게 말씀하셨지만 이 커피 원가와 관련된 공격에서도 이거 왜곡이다, 좀 문맥을 좀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피해가기 전략이다, 좀 명쾌하게 대답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지적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뭐 토론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명쾌하게 대답한 것도 있고 또 명쾌하게 대답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맥락,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왜 얘기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위 말해서 계곡 불법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철거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당시에 커피값 원두값이 지금은 뭐 1kg에 33,000원, 35,000원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물가가 그렇게 오르기 전이거든요. 13,000원, 15,0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커피 원가가 650원 정도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120원.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어떤 맥락들을 앞뒤를 자르고 이것이 마치 커피를 파시는 자영업자분들을 갖다가 뭐 편하게 장사해서 폭리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 대화가 했던 맥락과 내용을 다 자르는 그런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과연 얼마만큼 먹히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제대로 된 토론이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쉐쉐 발언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의 그 소위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 그 토론보다 굉장히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를 둘러싸고 굉장히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졌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것이 나온 거긴 하지만 말꼬리를 잘라가지고 쉐쉐라고 하는 그 단어, 자극적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마치 친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한 달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습니까? 마치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또 극적으로 또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의 어느 선에서 우리가 통상 외교를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쉐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어떤 의미, 그것이 굴욕적이냐 아니냐, 친중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토론은 과연 그게 이제 우리 통상 외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효율적인 공격 지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견제도 거셌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된 데 대해서 이제 윤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비판했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그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내란에 대한 뭐 책임 그리고 내란으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느냐 또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국민들의 판단은 갈려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김문수 후보가 뭐 너무 지나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럼 문제는 그런 책임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했으면 당신도 문제야, 민주당도 문제야라고 끝날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 정권 다음에 지금 지난 그 계엄 이전에 2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탄핵당해서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 건데 그러면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은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을 보여줄 건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빠진 채로 마치 민주당도 똑같이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성 발언으로 끝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가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일부 인정을 했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뭐 어제 인정을 했어요. 어제 그 내란, 그러니까 그 내란 외에도 이제 그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장관 한 명이 뭐 정권의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그 본인도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일정 부분에 대한 전 정권에 대한 책임을 어쨌든 대선이라는 거는 회고용 투표이기도 하고 전망형 투표이기도 하니까 정권의 책임을 묻는 데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토론 후보들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걸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제가 그냥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커피값 논란과 그다음에 그 이제 쉐쉐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도 맥락상을 보면은 계곡에서의 그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는 거죠. 저는 이게 이재명식의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치 이제 커피를 팔아서 장사해서 돈을 번 분들은 이제 대동강물 팔아 공짜 돈을 벌었던 봉이 긴손다 취급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백숙 팔았던 상인들은 진짜 상인이냐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지도자라면은 통합의 자세를 좀 보이는 게 필요한데 그냥 공정한 시장 질서 회복을 해서 내가 경기지사 때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고 했으면 될 부분을 굳이 그렇게 명시적 표현을 해가면서 하는 게 온당했느냐라는 지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최 씨의 발언은 그래요. 이게 지난 총선에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또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꺼낸 겁니다. 유세장에서. 근데 저는 이 전략을 이렇게 봐요. 자, 이제는 나에 대한 네거티브 내가 정면 돌파해도 될 수 있는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거 내가 털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저는 이게 오히려 외교는 앞으로 내가 집권하면 보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일인데 이걸 오히려 논란화시킴으로써 본인이 자신의 면책 사유를 스스로 털어버리려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비춰져서 저는 아쉬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이제 23일에는 또 사회 분야 토론회가 있는데요.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 들었던 속보 관련해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오늘 10시 15분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지기현 판사가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접대받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시대가 아니다라고 직접 입장을 내놨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조금 애매한 답변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예 사실 무근이다. 나는 저런 자리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받는다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도 않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 자체가 없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오늘의 뭐 다른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거 맞고 다 좋은데 예. 그 장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술집에서의 그런 그 사진들, 영상 이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 무근이라면 전혀 그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어야 맞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접대받을 의지가 없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관계 자체의 해석의 문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기현 판사의 이 해석이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깔끔한 해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이건 좀 애매한 답변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예. 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니다. 그 의혹이. 의혹 제기 내용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런 접대를 받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다. 일종의 3단 논법 같은 건데 일단 첫 번째 사실 무근, 사실이 아니다와 사실 무근은 동의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간 적이 없다든가 구체적으로 왜 표현하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아니 사실이 아닌 거는 거기 간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도 거기 입구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사진만을 얘기한 거지 동행했다든가 그다음에 동행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전원을 들었다는 거지 뭔가 체크를 할 만한 팩트 체크를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판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거는 이제 법원 행정처가 이를테면 이제 일종의 김영란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면 조사가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서 이건 조사하면 될 일이지. 저기 나오는 자막대로 의혹 제기 내용 사실 아니다. 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판사가 조사가 된다 그러면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존중돼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사실 관계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사실 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질 일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각 당도 어쨌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저희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각 후보들의 어제 토론회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고요. 그리고 어제 토론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개헌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구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왔는데 그동안 좀 개헌에 대해서 비교적 좀 말을 아껴왔었다. 네. 저희가 이런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시점에서의 개헌에 대한 언급, 네. 또 제안한 부분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선제 제안한 거는요.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말하자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들 중에 마지막 허들을 치우려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만일 대통령이 당선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의 행정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법까지 이제 헌재 재판관도 임명해서 장악하게 되는 이른바 삼권 귀일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까지도 개헌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안 한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제기돼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수혜를 그대로 누리고 정말 우리 헌정사에 가장 유례 없는 패권적 지위를 누리는 대통령이 되고자 개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저는 대응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꺼내든 것은 보면은 사실 결선 투표제 제안 같은 경우는 전 대단히 유의미한 거라고도 보는데, 다만 지금 과정을 쭉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점을 찍은 거는 국회에 많은 권한을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감사원도 국회 밑으로 놓고 모든 공수처장이라는 권력기관장들도 국회 동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국회 동의를 거치고, 그러니까 국회로 다 거의 보냈어요. 권력 분산과 권력 균형을 거의 국회로 하는 건데, 원론적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과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균형 가는 거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 국회 지형이 거의 200석 가까이가 야권 지형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국회 권력으로 넘기면은 이 국회 권력은 당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남은 3년의 그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모든 그 법률적 권한들은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가 양분하는 건데, 대통령과 국회라는 건 명분일 뿐이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양분하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런 개헌안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3년 후에 이제 총선에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자신은 여기에 적용 안 되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원래 5년차 임기 중에 3년이면 골든타임입니다. 그럼 본인은 그 중요한 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패권적 지위를 다 누리고 대통령의 권한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채 인사에서 모든 권한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권력을 좀 이양하겠다는 식으로 비춰진 말이라, 저는 이 부분 너무 늦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지금 아니 여야 합의 후보들 간에 합의서를 받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서 그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에선 국민투표를 받을 수 있게끔 개헌안을 좀 더 숙성시켜서 그렇게 가야지, 지금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금 대선 승리를 위한 면피용 개헌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말하자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헌 제안을 환영했지만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당장 대통령 임기 단축하고 직선제 개헌하자,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폐지하자, 개헌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과거의 개헌이 협약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약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서로의 정치적인 이득이 시기별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개헌하자 그러고 대통령 되고 나면 또 지금은 이것까지 논의하자 그러고 논의의 폭이 확대되고 이래서 안 됐는데, 저는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저는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런 점에서 개헌의 진정성은 특별하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또는 늦어진다면은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개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다. 어차피 국회 이제 대통령 후보 TV 토론, 정치 분야 토론을 할 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개헌에 반대한 게 아니었고,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들이 안 나왔던 건데, 시기의 문제가 이제 지방선거로 나옴으로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헌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제 좁혀가느냐, 이제 그 문제만 남았다.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4년 연임제를 내놨어요. 근데 반면에 김문수 후보 측은 4년 중임제를 내놨습니다. 예. 연임제냐 중임제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제는 대통령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4년 한 사람이 한 번 더 할 수 있고 한 번 건너뛰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중임제는 한 번 대통령 됐다가 트럼프처럼
그다음에 당선 안 됐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치의 현실 속에서 과연 4년 연임제가 더 낫냐, 4년 중임제가 좀 더 낫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토론이 비춰질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후보가 모두 개헌안을 내놓았고 5년 단임제를 4년제로 바꾸자라고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4년이긴 합니다만 연임과 중임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게 좀 적합한지 토론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 사전적 의미를 따질 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왜 기억하실 겁니다. 문정부가 독자적 개헌안을 마련해서 국회로 보냈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게 있어요. 거기에서도 연임과 중임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라는 4년 1차 연임 조항을 넣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견이 없었어요. 예.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헌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유일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래서 지난번 마련했던 개헌안도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짰듯이 저는 그래서 사회적 공론과 논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이러한 부분도 특히나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냐. 이 연임도 중요하지만 연임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는데 얼만큼 권력 기관 간의 균형추를 잡아주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대가 바뀐 만큼 정말 우리가 지방 권력,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떻게 이제 재편하느냐 이런 부분도 국가 대계획에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시기를 너무 늦춰서는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임기 1년 차 때 저는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유야무야 될 수도 있어서 저는 1년 차에 해서 이거를 지방선거 때 한번 국민투표를 투표를 물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국회에 너무 많은 권력이 이제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저는 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번 이제 계엄 논란 때문에 사실은 계엄 선포권에 대해서 그걸 승인하는 절차를 국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비상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떡할 거냐. 뭐 하루 만에 바로 해제가 될 수 있느냐. 좀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회로의 권한 이전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지는 앞으로 좀 차분하게 이거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일상적 시기에 대통령의 비상대권 계엄이 선포된 게 육공화국에서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냐? 저는 시스템 문제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사람의 문제. 정말로 이상한 대통령의 이상한 결단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국회에다가 나누는 게 과연 맞는지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폐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당장 이게 현직 대통령이 될 분 또는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하고 또 연관돼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연 이게 이제 그 논란만 길어지지 과연 이러면 개헌 합의가 되겠느냐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똑같이 4년 연임 중임 뭐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디테일에 굉장한 정치적인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 득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국회와 또 행정부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에 폭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에 발맞춰서 각 당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부터 대선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직은 수락하지 않은 상황인데 유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지난 주말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거를 3단계로 나뉘면 대선 기간을 3단계로 나누면 3주기 때문에 첫 주를 초반으로 보고 두 번째 주가 중반이라 그러면 사실 초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슈 주도권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첫 주의 가장 이슈는 김문수 후보가 정말 동력 있게 치고 나가느냐 이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느냐 마느냐의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게 논란으로 인해서 탈락한 경선 주자들의 원팀 논란이 있으면서 김문수 후보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심지어 보수 진영조차도 다 끌어안지 못했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또 한동훈 후보가 3가지 요구 조건을 했지만 했는데 2가지가 또 이제 된 거거든요. 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설 수 있는 전 대표가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거죠. 명분도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부산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구, 충청을 거쳐서 이제 강원으로 오는 일종의 북상 전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경선이 치열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앙금이 많았잖아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대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 동선 전략을 짜가지고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아마 그 모델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대중적 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당의 상징자본과 같은 어떤 개혁 보수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과 만나면서 본인의 그런 소구력들을 굉장히 좀 입증해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나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동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중성을 가진 유세야말로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어서 아마 중반전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좀 확장이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 지원 유세인지 아니면 대선 이후에 본인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선거 유세인지 솔직히 헷갈려요. 뭐냐 하면 지금 전제 조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전 부부와 절연하라가 첫 번째 요구입니다. 결국은 아직도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요구사항이 뭡니까? 자유통일당 등 극우 세력과의 절연이에요. 즉 김문수 후보라든지 극우 보수 세력 당에서 나가라, 또 당과 갈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또 그걸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선대위에 지금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선거운동하는 건 당연하니까 하는데 목표가 어디 있느냐?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대선 이후에 소위 보수의 어떤 세판짜기, 그걸 위해서 본인이 지금 뛰고 있느냐, 좀 헷갈릴 정도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원팀으로서 과연 선거운동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의 사분오열은 아직도 멀었다, 끝나려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도 곧 합류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류를 보면은 예. 아마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한덕수 전 대행이 이제 떠난 다음에 뭔가 언론 노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한 걸로 봐서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근데 본인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돕겠다고 얘기했으면은 저는 예. 이제 선거 중반,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탈당 선언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번 대선은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미래형 투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통상이라든가 경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한덕수 전 대행이 나타나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비전과 미래에서 나도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도울 것인지 그런 점들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한덕수 전 대행이 정치 입문한 지는 사실은 일주일밖에 안 된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 된 거고 그런 예. 측면에서 책임 있는 그런 원로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당위의 문제다. 선택하거나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고요. 이 여론조사는 5월 14일부터 16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50.2%, 김문수 후보가 35.6%, 이준석 후보가 8.7%의 지지율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까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것이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있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다뤘던 개헌과 관련된 후보들의 입장과 또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두 분께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이 선거 후보 등록 과정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의 큰 흐름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오차 범위 바깥에서 큰 격차로 단독으로 일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변수가 없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럼 얼마만큼 변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TV 토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아까 제가 평가를 한 방은 없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남은 두 번의 TV 토론에서 과연 얼마만큼 한 방이 있겠느냐? 뭐 그런 점은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이제 탈당 효과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소위 반성 없는 탈당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마지막 남은 카드가 소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뭐 단일화 정도만 남았는데 이거 어저께 이준석 후보의 그런 스탠스 보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어떤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어디 구석이 보이지가 않는다. 좀 그런 점은 우리가 흔히 이번 선거 막 왜 이렇게 조용한 선거, 재미없는 선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지율의 변화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한 사전 투표가 이제 2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구도가 거의 굳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전망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전은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을 훨씬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정당 지지율 플러스 개인기까지 포함한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지금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아직까지 그걸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TV 토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의 원팀 합류 이런 것들은 향후 변수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2주차에 들어선 선거 중반 전략에서 중반 구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소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은 얻을 수 있겠다는 게 분명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는 이 지지율이라는 게 100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100의 총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조금 더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많지는 않아도 그런 측면이 아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부분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라든가 보수 진영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돌파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거, 한 자릿수에 갇혀 있다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동탄 모델을 자꾸 얘기하는데 동탄 모델이 아직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조정될 경우에는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주 중반에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추이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